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는 평범한 직장인, 가정주부,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교수, 대학생 등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그동안은 팟캐스트나 인터넷 언론에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거나 믿고 또는 그렇게 행동을 했었는데 정책 아카데미 수료 후 생각하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무엇이 문제인가? 이것이 정말 문제인가? 또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제 자신에게 하게 되면서 어떤 문제나 현상에 대해 본질까지 깊게 고민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87회 2부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길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성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트입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네, 저희가 1부에서 이 청와대 행정관하고 육군참모총장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이제 좀 의문이 남는 부분은 벌써 이게 일어난 게 2017년 9월이니까 1년 4개월 만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게 갑자기 지금에 와서 이슈가 됐는지 혹시 그런 이야기는 있나요? 이게 지금 굉장히 좀 납득이 안 가는 일들이 계속 뒤섞여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받는데 특정 세력이 이제 현 육군 참모총장 흔들고 자기가 친분 있는 새로운 사람을 새 총장으로 밀려고 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지금 군대 내부에 지금 파다하다고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정치적으로 서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정치권에 또 이 육군 참모총장 관련, 특히 이제 육군 장성 관련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지금 막 계속 이제 비일비재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년 11월 달에 청와대에 파견 나온 그 영관급 장교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그 문서를 유출하는 그런 일들이 연장선상에 있다는 이제 그런 기사, 추측성 기사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좀 황당한 게 카카오톡을 통해서 문서가 유출된다는 자체가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저는. 그 신재민 내부 문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보안이나 안보 측면에서 야, 진짜 개판이구나. 군대 가면 처음에 그 전화 통신보안. 그러니까 전화 받는 그것도 엄청 맞으면서 배우잖아요. 네, 엄청 맞으면서. 네, 저는 이게 맞았어요, 이렇게 수화기로 이렇게 처음에 여보세요 했다가. 근데 그 지금 막 카카오톡으로 그런 문서들을 전혀 거리낌 없이 영관급들이 또 이렇게 보낸다는 것 자체가 이제 뭐 보안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희박해진 것 같고 아직 뭐 이렇게 그 실체가 이 문제의 실체가 정확하게 지금 밝혀지지 않아서 그런데 첫째는 초짜 행정관이 육참총장을 밖에서 불러내가지고 만났다라는 거. 둘째는 기밀 문서를 분실했다라는 거. 근데 기밀 문서도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직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일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초짜 행정관이 육참총장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직급은 도저히 말이 안 되거든요. 나이 차이도 뭐 30살 가까이도 차이 날 텐데 그러니까 그 아까 누군가 사무관이 신재민이요. 김동연 그 경제부총리한테 누구 통해 가지고 세종시 기재부 청사 앞 커피숍에서 만납시다. 기재부 부총리가 나온 꼴이에요. 내가 이거 국채 발행하는 거 시스템을 잘 모르겠어. 가서 설명해달라고? 그런 꼴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까 이야기 들은 한 바로는 뭐 청와대 대변인이 뭐 이렇쿵 저렇쿵 변명을 했다라고 하는데 변명했다라는 그 내용 자체도 엉망이에요. 맞습니다.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상식을 넘어선 거고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그게 군사 기밀이든 아니든 청와대에 있는 문서나 내부 자료는 특히 인사 관련한 문서는 다 기밀이죠. 그렇죠. 다 기밀이죠. 인사 관련한 거. 그러면 더더군다나 그게 이제 국방부와 관련된 인사 뭐 그게 메모가 됐든 뭐가 됐든 기밀에서 파생된 기밀이죠.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옮겨 적은 거니까. 그거 이제 실제로 그 문서를 통째 뭐 프린트를 해서 들고 나갔는지 아니면 지가 적어서 나갔는지 그건 알 도리가 없지만 만약에 청와대의 변명에 의하면
이렇게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나 인사수석의 지시를 받아서 초짜 행정관이 가서 국방부 장관한테 커피숍에서 만나서 이렇게 상의를 했다라고 한다라면 기밀문서를 들고 나갔겠죠. 네. 만약에 그런 거라면. 그렇죠. 외부 반출했겠죠. 아니, 참모총장한테 가는데 끌적끌적 해가지고 가요? 그 싸가지 없이? 친필로를 썼다고. 일단 대변인은 이 초짜 행정관이 처음 이제 이런 공직에 있다 보니까 너무 의욕이 넘쳐서 혼자 열심히 이제 자료 조사를 해가지고 그 대화할 자료를 마련해서 그러면 인사수석이라는 놈도 뭐가지 잘라야 돼. 바로 당장 잘라야 돼. 민정수석도 잘라야겠는데요. 네, 바로 잘라야 돼요. 이건. 네. 그리고 그 소개해줬다는 그 대령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잘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르고 조사를 해야 돼. 그렇죠. 자르고 조사를. 자르고 조사를 해야 돼. 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네. 초짜 사무관이 위에 상사의 허락이나 승인이나 안에 인사수석실이든 청와대 내부에서는 각각의 문서에 따라서 그걸 취급하는 직급들이 달라요. 접근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다르잖아요. 이것은 대통령만 본다든지 대통령하고 국방장관만 본다든지 뭐 이건 뭐 이렇게 1급, 2급, 1급만 본다든지 2급까지만 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기밀도 이렇게 1급 기밀, 2급 기밀, 뭐 3급 이렇게 분류가 돼 있죠. 그렇죠. 네. 근데 내가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초짜 행정관이 사무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취급할 기밀이 없어요. 그렇죠. 청와대 내부 문서 중에서는 없어요. 독단적으로 나갔다라고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네, 심각한 문제. 어쨌든 지금 이 사무관이 그 자료를 잃어버렸잖아요. 못 찾았으니까 못 찾은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몇 달 있다가 이제 사표를 내서 이 사람이 잘리긴 했는데 사실 처벌을 받지는 않았거든요. 처벌 안 받았죠. 그래서 지금 정확히 사실 조사나 그 뭐 징계나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일부에서는 이게 그냥 청와대에서 조직적으로 묻어버린 게 아니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조직적으로 묻으려고 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새어나간 게 미국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국방성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외부하고 딱 차단이 돼 있죠. 그렇죠. 모든 게 차단이 돼 있죠. 미국 국무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영화에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 기밀 문서나 기밀 사항에 접근하는 데는 몇 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가죠. 그렇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왜 영화 이런 데도 보면 사실 이렇게 대화하다가 여기서부터는 너는 들으면 안 되니까 너는 나가 뭐 이런 이야기도 자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청와대 비서실을 들어가 봤기 때문에 잘 알죠. 그 비서실이 어떤 구조고 어떤 분위기고 하는 거 하는 거. 근데 거의 덧대기 시작. 그냥 최고 권력 암투의 장이에요. 이른바 이제 정권 잡아서 정권의 그 초기에는 이 권력의 실세들이 들어가서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데. 파가 나뉘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눈과 귀와 그거를 가장 접근하려고 서로 막 누가 이제 대통령 왼팔 오른팔이냐 뭐 이런 거 네. 하고 대통령의 이제 그 비율을 누가 맞추고 대통령 우중을 누가 이렇게 하고 예, 그게 이제 임기 중반 후반으로 가면 이제 대통령을 누가 이제 꼭두각시로 만드느냐 이런 거죠. 최순실이네요, 최순실. 예, 그래요. 문고리 3인방. 그러니까 이제 차단을 해요. 대통령한테 거기 왜 권력 싸움이 더 청와대가 적나라하냐면은 바로 이제 그건 그 싸움에서 이기면 바로 자기 그 대가가 그 자기 밥그릇 그쵸. 예, 사람 인사하면 자기가 결정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딱 자기가 이제 눌러놓으면 그러니까 딱 감싸놓으면 대통령한테 가는 모든 것들을 먼저 자기를 거쳐서 가게 하는 그 싸움이 치열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신재민 그 얘기 또 생각나네. 김동연 못 만나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죠? 굳이 그걸 또 가서 봐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내놓는 정책이나 이런 액션들이 조치들을 보면 알아요. 이게 무슨 정말로 이렇게 정책적으로 전문적이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탁탁탁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느냐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완전히 도떼기 시장처럼 개판 5분 전이나 개판으로 그냥 막 마구잡이로 내 던져서 개나 소나 그냥 한 자리 해먹으니까 가서 좀 무식한 그 지혜대로 나는 소득주도 성장, 보편적 복지, 기본소득 막 줘야 돼. 가서 왜냐면 걔는 그거 말고는 할 이야기가 없거든요. 아는 게 없어서요. 네, 그것 갖고 정치 싸움을 이렇게 권력 싸움을 해요. 그것 갖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김동연이랑 장하성이랑 홍준표, 홍만표 뭐 이런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밀려난 거군요. 그래서 무슨 김동연이가 무슨 뭐 이렇게
제대로 된 뭐 정책을 내놓고 뭐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네. 나중에 역할 극하는 건가? 각자 역할 나눠서 반대편 한 명 만들어 놓고. 아니 그럴 것 같았으면 왜 이명박 그때 박근혜 때는 개판이었냐 이거예요. 그때는 김동연이는 공무원 아니었어요? 관리 아니었어요? 그때도 청와대 썼잖아요. 예, 어차피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네. 어차피 이게 뭐냐면 지금 거의 그 일상적인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청와대 내부 내부에 일상적인 단 단면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것만 예외적으로 생긴 게 아니고. 네. 제가 아까 돗대기 시장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1000명이 넘어요. 청와대 비서실 청와대에만 근무하는 사람이. 네. 그러면 생각을 해요.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1000명이나 되면 좀.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안이나 기밀 유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근데 거기서 그런 기밀들이나 보안 유지가 안 되고 막 술술술 이렇게 빠져나오고 흘러나오고 이놈이 찝쩍거리고 저놈이 찝쩍거린다는 것은 그 지금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가 얼마나 개판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진짜 개판일 것 같아요. 감찰반 했던 그 김태우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네. 물론 이제 적대적인 관계니까 그랬을 수도 있는데 조국 민정수석이 네. 실무를 모른다. 맞아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아마추어다. 아.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나도 뭐였냐면 이명박 때나 박근혜 때는 네. 이 사람들은 해먹으려고 작정을 하고 달라붙은 사람들이기 조직적으로. 때문에 내부 단합이 잘 돼. 내부에서 확 짚는다 이거예요. 네. 이 파워 서열 순위가 서열 순위가 딱 이명박 때 10만 번까지 번호가 붙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서열이 딱 정해져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때문에 그런데 이상득을 누가 찝쩍거리지 못한다 이거예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딱 통제가 돼 있었다 이거예요. 그게 체계적으로 결과적으로 그게 이 사람들이 해먹는 그 짓을 했지만 그냥 통제는 돼 있다라는 거예요. 네. 외부로 이렇게 뭔가 막 빠져나가거나 막 개판이 되거나 일사불란한 느낌이 좀 있었던 안에서 것 같아요. 할 일은 없지만 할 일은 없지만 왜냐면 하는 일은 뭐가 있겠어요. 4대강 사업이다, 뭐 자원외교다, 뭐 이렇게 방위산업 뭐 저쩌고 한다 해가지고 이미 다 정해놨는데. 얼마 빼먹고 누가 얼마 가져가고. 예, 정해놨는데 굳이 안에서 뭘 그걸 또 따뜻하게 뭐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할 일은 뭐냐면 이제 밖에 가서 어떻게 먼저 하나라도 더 빼먹느냐. 그거죠. 네. 저한테도 안 있으려고 그래요. 자기의 이제 파워만 조금 과실할 때만 청와대 가는 거죠. 아니 밖에 돌아다녀야 기업이나 이런 데 쫓아다니지도 떨어지죠, 뭐가 떡고물이 떨어지지. 네. 지방이라 돌아다녀야 대통령 형님 아니면 또 뭐 개똥이님 우리 지역에서 이런 사업 하면은 좋습니다. 지역 민심 해가지고 표도 얻습니다. 그러면 딱 봐. 그러면 딱 얼굴에 이제 20% 예, 킥백 이제 마진 20%딱 인상을 팍 30% 말 안 해요. 말 안 하고 표정으로. 예.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뒤에서 하는 건 다 보좌관들이 하죠. 그렇죠. 보좌관들이. 실무는 보좌관. 감옥도 보좌관이고 숫자는 보좌관하고. 보좌관들이 하죠. 그러니까 각 지자체장들이 물러나기 전에 온갖 사업을 벌리는데 다 그 뒤에서 이렇게 삥 뜯고 뭐 빼돌리고 하는 건 보좌관들이 하죠. 자기들이 직접 안 하죠. 빼먹기 좋은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국회의원하고 보좌관하고 지자체장 해가지고 몇 년, 5년을 했던 10년을 했던 이게 몇십억 갚은 몇백억 다 부자가 돼 있어요. 웃기는 거죠, 이게. 그 돈이 어디서 난 거예요? 다 그런 거죠. 온갖 걸로 이제 빼돌려가지고 이렇게 명의에서 그리고 내 명인데 내 돈이야. 자기들끼리 싸우고 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름만 빌렸을 뿐인데 이러면서. 적어도 이제 청와대 정도면은 모든 것이 기밀이고 기밀 관리가 철저하고 보안 관리가 철저해야 되는. 그래서 청와대 들어갈 때 일반인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오는데 지들은 안 철저해. 자기 내부에서는 엄청 허술하게 동아리 수준에서 지금 한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 정도네. 얘 또 이 친구도 2017년 대선 캠프에서 있던 친구가 잠깐 일하고 그 법무법인에서 실습도 안 받고 바로 그냥 청와대로 간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웃기는 게 이 친구의 그 뒷배가 누군지도
이 친구가 부산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부산 지역의 로스쿨을 나와서 그래서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부산 지역의 변호사였으니까 그쪽 관련한 이게 아니냐. 그 정도가 아니면 이 정도 자리에 네, 상식적으로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친구가 가서 한 이런 행태를 보였다라는 건 굉장한 자기가 실세 파워맨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이 사람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정모 씨인데 지금 이제 언론 기사에 이렇게 나오는 것들 보면 박근혜 정부 때의 국정 논란하고 이 사건을 이제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비슷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박근혜 때는 완전히 개차반이었죠. 그냥 최순실 선생. 선생님이었죠. 우주의 기운이. 모든 것은 이제 선생님의 뜻을 받들어서 처리하는 걸로. 사람들이 그때 왕정국가인 줄 알았더니 신정국가였다고. 근데 모양새는 비슷해요. 지금 청와대 비서실이 엉망진창이고 그다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전문의들이 이렇게 청와대 들어가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행태를 보였다라는 게 지금 그 청와대 자체가 통제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체계나 이런 것이 문재인 대통령도 거의 꼭두각시화돼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리더십이 없어요. 리더십도 리더십이 여러 번 얘기하셨죠. 리더십. 뭔가 이렇게 조직 장악력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이제 얼굴마담으로 앞에 내세운 얼굴마담에 불과하죠. 배우 같다는 인상을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앞에 나와서 이렇게 아니 얼굴마담이잖아요. 얼굴마담이고 실제로 이제 뒤에서 지금 뭐 비서실장이네 아니면 누구네 하는 이제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가서 이렇게 쭈물딱 하려고 했는데 서로 자기들끼리 간에도 이제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번에 비서실장 갈린 것도 그런 분위기 일신 차원에서 갈린 걸 수도 있겠네요. 임기는 유한하고 챙겨줘야 사람들은 많고 저도 한 자리 해보고 싶은 일도 많고 줄 서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나마 근데 항상 말했잖아요. 모든 것은 선발진이 그나마 가장 선발진 그 팀에서 최정예라고. 선발팀. 교체로 들어간 애들은 아무래도 후보 애들 나온 거죠. 그러니까 교체가 시작되는 순간부터는 더 망가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지금까지 청와대 비서실에 있었던 사람들 엉터리라도 깝죽깝죽 떠들기라도 했는데 말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 말도 안 나오고 그런 것도 못하게 되겠네요. 더 전력이 안 되니까 말하면은 무조건 전력에 노출된다. 황부령. 절대 말하지 마. 근데 이게 생각보다는 야당이나 야권에서 막 공격적으로 물어뜯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위원회에서 일단 소집을 해가지고 이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을 이제 나오게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겠다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모르죠. 이게 또 다 인사청탁으로 줄줄이 걸려 있으니까 뭔가 왜 이렇게 조용하지? 이게 이것보다 물어뜯기 좋은 그 메뉴가 없을 것 같은데 의외로 조용해가지고. 근데 지금 이거 다한당에서 쟁점 이슈화 시키려고 한다는 기사를 본 것 같거든요.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다 빠지고 나머지 야3당이 이제 좀 이슈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몇 달 전부터 몇 달 전에 문재인 정부 때 사실 사건 사고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화재도 그렇고 뭐 터지고 불나고. 근데 그때 이제 소장님이 이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뭔가 이게 좀 느슨해져 있는 것 같다. 이 기강이 엄청 해이해져 있는 것 같다. 근데 이게 청와대 안에는 그 해이함의 정도가 더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었어요. 해이하다기보다는 그 청와대 자체가 지금 조직이나 이런 업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어서 가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아예 작동이 안 되는 상황인 거네요. 그럼 시스템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답답해하는 거예요. 안 돌아간다 이거예요. 지금 회사 부하직원들 불러서 호통치고 막 짜증 많이 내고 이런 기사가 얼마 전부터 막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맥락이 딱딱 맞아 떨어지나요? 지금? 그 느슨해지고 막 이런 문제가 아니라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무능함.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어서 그냥 가서 그냥 우왕좌왕하는 거 가서. 그런 면에서는 지금 비서실장 역할이 진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 비서실장은 지가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가서 이렇게 행사하려고 하니까 이미 생각은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운동권에서 이제 학생운동의 탑 그거였잖아요. 임종석 비실장이. 그러니까 다 자기 챙겨줘야 될 그 형 동생들이 운동권 너무 숨겨준 사람도 많고. 네. 이 사람들이 대거 지금 청와대 들어가고 또 이제 총선을 맞춰가지고 그 사람들 또 빠져나가고 다시 또 들어갈 사람들 대기자가 있고 뭐 이렇다고. 그런데 이 지금 새누리당 계열이나 이 운동권 계열의 정치권을 전부 뒤집어 엎어서 물갈이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뭐 이민 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죠. 이민 안 가죠. 쉽지가 않아요, 이민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 또 트럼프가 개겨나가지고. 그러니까요, 이제 쉽지가 않아. 세계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고 물이 흐려져서. 네. 이민 못 가면 그럼 여기서 판을 뒤집어 엎는 거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저도 말끝마다 이민 간다 했는데 이제 가기 너무 힘들어진 것 같아가지고. 네. 전에 그 누구였습니까? 저기 네. 자한당의 뭐 누군가가 네. 기재부 그 인트라넷에서 심재철. 네, 심재철 의원. 예. 그거 가지고도 시비 걸고 난리 쳤잖아요. 그렇죠. 이건 지금 청와대 그것도 인사 국방 인사 관련한 이야기인데 네. 난리를 안 친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해요.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또 벌써 거의 9일에 나왔으니까 일주일 거의 지나가는 건데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뭐 나중에 이제 뭐 문제가 되든지 어쩌든지 하겠죠. 신재민 같은 경우는 야당이 달려드니까 엄청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야당이 목소리를 내느냐 안 내느냐에 따라서 이슈가 되느냐 안 되느냐도 결정이 되는데.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거 네. 만약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종신형 감이에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사실 그 이메일만 개인 이메일로 공문을 봐도 클린턴도 그렇고 또 아방카도 그렇고 이방카 그렇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문서를 들고 나가서 그것도 잃어버리고 근데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누가 들고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 정부 부처는 요즘 그 몇 년 전부터 인터넷을 망분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외부 PC 하나, 내부용 인트라넷 PC 하나. 근데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분리를 해요? 그러니까 개인이 무조건 뺏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개인 휴대폰 보관하고 업무용 휴대폰 하고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긴 한데 무조건 사진 찍어서 LTE로 내보내면 사실 끝나요. 아니 그 스마트폰 관련해서도 실제 CCTV가 있어요. 그러니까 있어도 뭐 막을 수 없죠. 그쵸, 하려고 사실은. 하면. 네. 있는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기밀 문서에 접근할 때는 그렇죠. 무조건. 그다음에 기밀 문서를 접근해서 볼 때는 정말로 최고 책임자가 아닌 한은 동서가죠. 네. 혼자 가서 단독으로 이렇게 하지 않죠. 네. 동서가거나 아니면은 누군가가 같이 옆에서 관리자가 옆에서 있죠. 리페하죠. 리페하거나 그다음에 관리대장이나 이런 것도 철저하게 쓰고 당연히 휴대폰 같은 건 가져가 할 수 없죠. 아까 얼핏 본 기사도 그 국토부에서 내부 문건이 하나 흘러나온 게 카풀 도입과 관련해가지고 택시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활용이라는 이제 그런 내부 문건이 유출이 돼가지고 또 발칵 뒤집어진 거. 지금 이렇게 정치 싸움이에요. 왜냐면 전에도 계속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부 하여튼 뭐 국방부가 됐든 누가 됐든 공무원이나 관료들은 이미 지역 연구로 갈라져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영남권으로 이렇게 과거 이명박이나 박근혜 때 득세했던 그런 라인들은 지금은 이제 완전히 찬밥 신세 있죠. 근데 권토중례를 지금 이제 노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어쨌든 이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지금 민주당이 아닌 그 새누리당, 자한당이나 이런 쪽에다가 계속 펌프질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펌프질에 흔들린다라는 게 얼마나 웃긴 이야기냐. 장악을 못하고요. 네, 장악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들끼리 간에도 이제 싸움질을 하고 있잖아요. 소득주도 성장. 나는 반대야, 나는 찬성이야, 뭐야. 6개월 후면 좋아져, 1년 후에는 좋아져, 뭐 되죠. 수출 6천억 달러를 달성, 기적 같은 일입니다. 오늘 경제시평에서 완전히 두드러 펴놨죠. 웃기는 소리를 하고, 거짓말. 이 사람들도 입에 이제 거짓말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이명박이나 박근혜는 뭘 모르니까 모르고 자기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만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한다 이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이른바 진보 빠돌이 진보계열 쪽은 자기들이 모른다라는 걸 몰라요. 오히려 자기들이 진짜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그 김의겸 대변인이 또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그 전 새누리당 이 사람들은 그냥 딱 봐도 개소리 하는구나 이게 딱 느껴지는데 민주당 이 사람들은 고상하게 개소리를 해요. 말도 안 되는 걸 마치 그게 논리 정연하고 자기네들이 깨끗한 척 정의로운 척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근데 그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그냥 다 뜯어보면은 완전히 엉망진창이잖아. 말 앞뒤가 안 맞고 엉망이고 뭐 근거도 없고 뭣도 없고 그냥 자기들 지지자들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그냥 그런 거예요. 이제. 오로지 이제 그런데 기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경제는 뭐 이렇게 그러면 수출 6천억 달러 했으면은 왜씩 성장률은 떨어지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6천억 달러 전에는 수출이 0달러에서 6천억 달러로 갑자기 문재인 정권 때 늘어난 거예요? 그렇지 않죠. 국민소득 3만 달러. 기적 같은 일이. 그러면 기적을 0달러에서 박근혜 이명박 때는 0달러에서 소득이 뭐 알거지였어요 다들? 아니죠. 웃기는 소리죠.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시원했어요. 왜 유시민 씨가 문재인 정부 이제 경제가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권의 잘못이 아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게 진짜 저는 페이스북에 틈나는 대로 쓰는 얘기인데 아니 그럴 거면은 정권 잡은 다음에 비상사태 선언을 하든가 경제 어렵다고 얘기를 하든가 2017년 그 연말에 경제지표 좋게 나오니까 굉장히 자화자찬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18년 딱 들어가지고 경제지표 안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말하는 논리가 완전히 다 바뀌어지더라고요. 뭘 말하? 거기 이제 뒤쪽으로 보면 그 논리면 이명박근혜 정부도 눈에 까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구조적인 문제면 그때서부터 구조적인 문제가 이어져 오는 거니까 이명박근혜 정부 때문에 지금 경제가 안 좋다 이런 소리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로써 바로 그냥 대받아치는 게 너무 소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말이 이게 논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를 크게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냥 단편적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딱 그냥 넘어가려고만 그냥 얇은 수로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지자들한테만 얘기인 거죠. 얄팍한 꼼수에 불과하죠. 꼼수로서 홍위병 역할을 자처하고 했다라는 거겠죠. 그 사람은 노무현 정권 때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깝죽깝죽 알랑알랑 했는데 결과적으로 노무현 정권 망가졌잖아요. 노무현 정권을 망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다음에 이명박 정권을 탄생시킨 주범이잖아요. 주역이죠. 그러니까 유시민 씨는 애초에 어용지식인이라고 본인을 어용지식인이다 소개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 얘기는 그냥 들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이제 또 개소리구나. 참신한 개소리구나. 그러니까 유명 방송인이 하는 개소리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드니까 그냥 요즘에 욕을 엄청나게 많이 듣고 계셔가지고. 어쨌든 또 다음 주에 뭐 기회가 되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 그 신년 기자회견 내용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지금 이제 어떻게 쓰든지 지금 경제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불만, 경제 문제에 대해서 무능하고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그 근본적으로 이렇게 말은 구조적이라면서 뭐 구조적인 문제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얽혀 있고 그래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이야기하고 있는지조차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고 그냥 구조적인 문제야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얼버무리고 있다. 뭐 구조적인 문제인데 뭐 수출은 왜 잘 돼? 자기들 말대로 가면 그래서 기적을 일으킨 건가요? 사실 수출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정권 때하고 이명박 정권 때가 제일로 성과가 좋았죠. 그렇죠. 그다음에 흑자로 치면은 박근혜 정권 때가 제일로 흑자 많이 냈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 걸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 청와대에서 비서실에서 써준 그 읽은 그대로라고 치면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고 거의 그냥 그 자기 방어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를 자꾸 음해하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주장하는 게 전후하고 이렇게 논리나 이렇게 어떤 근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이명박하고 박근혜하고 똑같아요. 4대강 하면은 성장률 몇 % 하고 일자리 몇 개 늘어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뭐 다음에 기회 되면 이야기하죠. 그래서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87회 2부에서는 청와대 행정관과 육군 참모총장의 만남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청와대 내부가 얼마나 지금 엉망진창으로 이 구조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이 사건이나 이런 진실들이 조금 더 밝혀지면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87회 2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